샬롬 일론 머스크 18번째 36장 프리몬트의 공장 테슬라 2010에서 2013년 엿먹어라 석유 1980년대 세계화 신드롬으로 촉발되고 비용 절감형 CEO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가차없이 추진력 전략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제조 공정을 해외로 이전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테슬라가 막 출범하던 2000년대 초반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1을 잃었다.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공장을 해외로 보내면서 인건비를 절감했지만 제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일상적인 감각은 상실했다. 머스크는 이러한 트렌드에 반기를 들었는데 제조 공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싶은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즉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설계하는 것이 자동차 자체를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었다. 테슬라의 그러한 설계, 제조 피드백 루프는 일상적으로 혁신을 깨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안겨주었다.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애플과 테슬라 단 두 기업의 이사회만 참여했으며 잡스 그리고 머스크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강박장애의 바람직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강박장애는 그들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이지요.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강박적으로 매달려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기에 하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머스크는 잡스와 달리 그러한 집착을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뿐 아니라 근본적인 과학과 공학, 제조에도 적용했다는 점이다. 앨리스는 말한다. 잡스가 개념과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잡아나가면서 제조는 아웃소싱에 의존했지만 머스크는 제조와 재료는 물론이고 거대한 공장까지 직접 맡았지요. 잡스는 매일 애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둘러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반면 디스크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돌아보는 것보다 조립 라인을 둘러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자동차 설계에 따르는 두뇌의 부담은 공장 설계에 따르는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지요. 머스크의 말이다.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2010년 5월 도요타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한때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사용했던 공장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구현되었다. 프리몬트는 실리콘밸리 외곽의 소도시로 펠로엘토의 테슬라 본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다. 머스크는 토요타의 토요타 아큐 회장을 로스앤젤레스 자택으로 초대해 로드스터를 태운 후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머스크는 그렇게 해서 한때 10억 달러를 호가했던 그 폐공장을 4,200만 달러에 인수할 수 있었다. 또 토요타는 테슬라에게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 공장을 재설계하면서 머스크는 엔지니어들의 칸막이를 졸업라인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설계 요소 중 하나로 인해 지체가 발생할 때마다 엔지니어들이 깜빡이는 불빛을 보고 불평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했다. 머스크는 종종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아 함께 조립 라인을 둘러보곤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을 사방에 뚫린 한가운데에 놓았고 책상 밑에는 베개를 두어 필요한 경우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었다. 테슬라가 공장을 인수한 다음 날 머스크는 1956년 포드 이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IPO를 단행할 수 있었다. 그는 탄둘라 및 두 아들과 함께 뉴욕을 찾아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서 개장종을 울렸다. 시장이 마감될 무렵 전체 시장은 하락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40% 이상 상승하여 회사에 2억 6천만 6천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주었다. 그날 저녁 머스크는 다시 서부로 날아가 프리몬트 공장을 향했고 그곳에서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건배사를 토해냈다.
엿먹어라 석유. 2008년 말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던 테슬라는 이렇게 불과 18개월 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생 기업이 되었다. 올해의 차로 선정되다. 2012년 6월 첫 번째 모델 S 자동차가 프리몬트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오던 날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을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많은 근로자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일부는 눈물도 흘렸다. 과거 파산에 몰려 모든 직원을 해고했던 공장은 이제 2,000명 직원이 근무하며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선도하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며칠 후 생산 라인에서 자신의 모델 S를 인도받은 머스크는 기뻐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그것이 형편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있던 폴 홀츠하우젠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2시간 동안 함께 차량을 살펴보았다. 맙소사,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머스크가 물었다. 패널 틈새 마감이 엉망이고 페인트 품질도 엉망이에요. 왜 우리는 메르세데스나 BMW 수준의 생산 품질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머스크는 화가 나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그는 생산 품질 책임자를 연달아 3차례 경실했다. 그의 바로 어느 날 폰 홀츠하우젠은 머스크의 비행기에 올라 함께 모처로 이동하던 중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머스크에게 물었다. 그가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던졌어야 했던 제안이었다. 머스크는 그에게 프리몬트로 가서 1년 동안 생산 품질 책임자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폰 홀츠하우젠은 디자인 스튜디오 부책임자 데이브 모리스와 함께 프리몬트로 자리를 옮겼고 둘은 때때로 새벽 2시까지 공장의 조립 라인을 살펴왔다. 디자이너에게는 흥미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폰 홀츠하우젠은 말한다. 드로잉 보드에서 창출한 모든 것이 다른 쪽 끝인 조립 라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사흘 밤을 그들과 함께 했다. 그는 근본 원인에 집중했다. 설계의 어떤 부분이 생산 라인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자 개념 중 하나는 매우 열정적이며 적극적인이라는 의미로 쓰는 하드코어였다. 그는 집투를 창업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직장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고 거의 30년 후 트위터의 육성 문화를 뒤엎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 모델 S 생산 라인이 늘어날 무렵 그는 직원들에게 올드라 하드코어라는 제목의 전형적인 이메일을 발송해 자신의 신조를 설명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전에 경험한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을 혁신하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울인 노력은 모델 S가 2012년 말 모터 트렌드 매거진의 올해의 차로 선정되면서 진가를 인정받았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테슬라 모델 S 충격적인 승자.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 리뷰 역시 너무 멋져서 심지어 머스크도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이 차는 스포츠카처럼 민첩하고 날렵하고 즉각 반응하면서 롤스로이스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쉐보레의 이쿼녹스만큼 넉넉하며 토요타의 프리우스보다 효율적이다. 고급 호텔의 발레 파킹 직원에게는 마치 파리 캣워크의 슈퍼모델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기사는 모델 S가 상징하는 놀라운 변곡점을 언급하며 끝을 맺었는데 이 상이 전기 자동차에 수여된 것이 이번에는 처음이었다. 파나소닉과의 거래. 2013년 머스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참으로 대담했다. 전 세계 모든 배터리 공장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거대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엉뚱하기 짝이 없는 아이디어였지요.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배터리 전문가
J.B. 스토로벨은 말한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머스크에게 이것은 제1원리의 문제였다. 모델 S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약 10%를 사용하고 있었다. 테슬라가 구상적인 새로운 모델, 즉 모델 X라는 SUV와 모델 3이 대중시장용 세단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배터리가 필요했다. 스트로벨은 말을 들어보자. 그렇게 처음에는 과시용 제안처럼 보이던 문제가 와, 이게 사실은 뭔가 독특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재미나고 익살스러운 브레인스토밍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스트로벨은 회상한다. 배터리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머스크와 스트로벨은 테슬라 배터리 공급업체인 파나소닉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파나소닉이 배터리 셀을 만들고 테슬라가 이를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만드는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1000만 평방미터 약 28만 평 규모의 공장 건설에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파나소닉이 그중 20억 달러를 부담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파나소닉의 최고 경영진은 주저했다. 그런 유형의 파트너십을 맺어 본 적이 없었고 머스크가 당연히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나소닉을 자극하기 위해 머스크와 스트로벨은 한 가지 위장 전술을 연출했다. 그들은 네바다주 리노 인근의 한 부지에 조명을 설치하고 불도저를 불러 당장 공사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 스트로벨은 파나소닉의 담당자를 전망대로 초대해 작업을 지켜보게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테슬라가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파나소닉은 뒷짐지고 지켜보다 뒤처지고 말 것인가. 전술이 먹혀들었다. 머스크와 스트로벨은 파나소닉의 젊은 신임 사장 스카 가즈히로에게서 일본으로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함께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진정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중차대 미팅이었습니다. 스트로벨의 말이다. 저녁 식사는 일본의 전통적인 좌식 테이블 레스토랑에서 일식 코스 요리로 진행되었다. 스트로벨은 머스크가 과연 어떻게 처신할지 걱정이 되었다. 일본은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지옥의 유황불처럼 끓어오를 수도 있고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그 반대 방향으로 스위치를 올리고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며 감성 지능이 높은 비즈니스맨이 될 수도 있었지요. 파나소닉 치과의 만찬에서는 그 매력적인 머스크가 등장했다. 그는 세상을 전기 자동차의 시대로 바꾸겠다는 자신의 비전과 두 회사가 그 임무에 함께 매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트로벨은 말한다. 흔히 보던 머스크의 모습과 달랐게 약간의 충격과 더불어 감명까지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서둘러서 도통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차근차근 매듭짓고 있었거든요. 만찬 자리에서 스가는 기가 팩토리 40% 지분을 보유하는 파트너가 되는데 동의했다. 파나소닉이 그 거래를 맺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자 스가가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95년 된 회사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머스크의 사고방식을 일부 활용해야 합니다. 37장 머스크와 베조스 스페이스 X 2013년 2014년 우주를 둘러싼 경쟁. 명랑한 웃음과 소년 같은 열정을 지닌 아마존의 억만장자 제프 베조스는 활기차면서도 세계적인 재능으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한다.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그도 어린 시절 공상과학 소설에 빠져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작 아시모트와 로버트 하인라인의 책들을 담독했다.
1929년 7월 5살이던 그는 닐 암스트롱이 달을 걷는 장면으로 마무리된 아폴로 11호 임무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를 시청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훗날 그는 대서양에서 아폴로 11호의 로켓 엔진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업에 자금을 댔고, 그렇게 수거한 엔진을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 한쪽에 설치했다. 우주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를 스타트rek의 모든 에피소드를 훤히 깨고 있는 열혈 팬이 되도록 이끌었다. 고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선 그는 태양계의 여타 행성들을 식민화하고 우주 호텔을 건설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 지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연설을 채웠다. 마지막 객석지인 우주,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는 연설을 그렇게 마무리했다. 2000년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온라인 소매 업체로 키운 메조스는 다른 목적의 회사를 조용히 설립해 인류가 유래한 그 연푸른 행성을 기리는 의미로 블루 오리진이라 이름 지었다.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집중했다. 1960년과 2000년의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는 말한다. 달라진 점은 컴퓨터, 센서,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1960년에는 실현 불가능했던 수직 착륙이 이제는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베조스와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장사꾼이 아닌 선교사의 자세로 우주 탐사에 착수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 쉬운 방법들이 많았다. 그는 인류 문명이 곧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터였다. 성장의 정지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구 너머로 확장할 것인지. 정체는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즉 태양계로 나가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2004년 스페이스X에 와서 한번 둘러보라는 머스크의 초대에 베조스가 응하면서 처음 만났다. 그 베조스는 머스크가 보낸 다소 퉁명스러운 이메일을 받고 놀랐다. 그는 자신을 시애틀의 블루오진 공장에 초대하는 것으로 화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베조스는 곧바로 머스크를 초대하는 답장을 보냈다. 머스크는 저스틴과 함께 날아가 블루오리진을 둘러본 후 베조스 및 그의 아내 맥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머스크는 평소처럼 강렬하게 조언을 쏟아댔다. 그는 베조스가 한 가지 특정한 아이디어와 관련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시도해 봤는데 정말 멍청한 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멍청한 짓을 하지 마시라고. 베조스는 아직 로켓 발사에 성공하지도 못한 머스크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군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듬해 머스크는 베조스에게 아마존 직원들을 시켜서 저스틴의 새 책에 대한 서점 리뷰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악마와 인간이 섞인 잡종들이 등장하는 도시공포 스릴러였다. 베조스는 자신이 아마존 직원들에게 서점 리뷰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한 후 대신 고객 리뷰는 자신이 직접 하나 올리겠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퉁명스러운 답장을 보냈지만 베조스는 어쨌든 개인 리뷰 한 편을 멋지게 작성해 올렸다. 민간 우주 탐험의 개척자들. 2011년부터 스페이스X는 인간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데려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일련의 계약을 나사로부터 따냈다. 나사 우주 왕복선의 대역으로 스페이스X가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려면 케이프 커넬버럴의 40번 발사대 외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했고, 머스크는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발사 시설인 39A번 발사대를 임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9A 발사대는
과거 미국에 펼치던 우주시대 드림의 중심 무대로서 19.8 카운트다운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텔레비전 세대의 기억에 아로 새겨진 곳이었다. 베조스가 어렸을 때 본 닐 암스트롱의 달 탐사 임무가 1969년 39일 발사돼서 시작되었고 1972년 마지막 유인 달 탐사 임무의 출발지도 그곳이었다. 1981년 첫 번째 우주왕복선 임무와 2011년 마지막 우주왕복선 임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13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반세기에 걸쳐 펼쳐진 미국의 우주에 대한 열망은 회환과 탄식 속에서 종언을 고했고 39의 발사 시설은 화염 도랑을 뚫고 나온 덩굴로 덮이며 녹이 슬어가고 있었다. 나사는 이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임대하고 싶었다. 나사가 보기에 확실한 고객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머스크였다. 머스크는 이미 인근 40번 발사대에서 펠건 9호 로켓으로 화물 수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방문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 임대가 입찰에 붙여졌을 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감정적 이유와 실용적 이유 양면에서 응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제프 베조스였다. 나사가 결국 스페이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베조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이 소식에 하나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블루오진이 이 계획의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베조스의 로켓이 우주의 가장자리에서만 뛰어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조롱했다. 지구의 중력을 깨고 궤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훨씬 더 큰 추진력은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만약 그들이 향후 5년 내에 어떻게든 우주 정거장과 도킹할 수 있는 나사의 인근 등급 기준에 적합한 우주선을 갖고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39번 발사대를 이용할 자격 있는 로켓을 갖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니즈를 수용할 것입니다. 머스크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발사대의 화염 방출 덕특에서 춤추는 유니콘들이나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공상과학계 거물들의 전투는 그렇게 본격화되었다. 스페이스X의 한 직원은 풍선 형태의 장난감 유니콘 수십 개를 사서 발사대 화염 방출 넉트에 넣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결국 베조스는 근처의 발사 시설이자 화성과 금성 탐사의 발원지였던 케이프 커넬페럴의 36번 발사대를 임차했고, 그와 더불어 아이 같은 엉망장자들의 경쟁도 계속 이어졌다. 이 신성한 발사대들의 이 양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나 존 F 케네디가 지켜들었던 우주 탐험의 횃불이 정부에서 민간 부분으로 한때는 장엄했지만 지금은 경화중에 걸린 나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개척자들에게로 넘어간 것을 의미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 머스크와 베조스는 모든 우주 여행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에 대한 비전을 보유했다. 베조스는 로켓이 지구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는 도전의 일부에 불과했다. 더 큰 어려움은 그 모든 기능을 로켓에 탐지하면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볍게, 그리고 엔진의 추력도 충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머스크는 이 물리적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중했다. 그는 종종 우리 지구인들의 유머 감각을 지닌 영리한 지배자들이 만든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그들이 화성과 달의 중력은 궤도 진입이 용이할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 놓고 지구의 중력은 궤도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재조정하는 심술을 부린 것 같다는 것이 그의 상상 속 추론이었다. 머스크는 배낭의 내용물을 축소하려는 등산가처럼 로켓의 무게를 줄이는 데 집착했다.
부품을 제거하고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용접을 더욱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필요한 연료도 줄어들고 엔진을 들어올려야 하는 질량까지 줄어드는 등 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조립 라인을 둘러볼 때면 각 스테이션마다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응시하다가 팀원들에게 특정 부품을 제거하거나 깎아내라고 지시하곤 했다. 그는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매번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유무야말로 단일 행성 문명과 다행성 문명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메시지를 광적으로 강조했다. 머스크는 2014년 뉴욕에서 열린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탐험가 클럽의 연례 블레타이 만찬에 참석해 대통령 수상 연설을 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 행사에는 제프 베조스도 참석했는데 닐 암스트롱이 승선했던 아폴로 11호의 엔진을 회수한 그의 팀에 수여한 공로상을 수상하기 위해서였다. 만찬에는 전갈, 구더기 덮인 새콤달콤한 우신, 염소 눈알, 마티니, 통째로 저며 놓은 악어 등 지나치게 모험적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고안된 요리들이 포함되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성공적인 로켓 발사들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소개되었다. 처음 3번의 발사는 포함하지 않으신 배려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머스크는 그렇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언젠가는 NG 모험 영상도 생기겠지요. 그런 다음 그는 완전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필요성에 대한 설교에 들어갔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화성의 생명체에 발을 내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 중인 다음번 발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로켓의 착륙용 다리를 장착될 것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발전으로 사람을 화성에 데려가는 비용도 언젠가는 50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행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꺼이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조스는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구아 블루오리진은 당시 우주 발사체의 해상 착륙이라는 표제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상태였고 위의 행사 몇 주 후에 승인을 받았다. 10페이지 분량의 출원서에는 해상 플랫폼의 부스터 스테이지 및 또는 여타의 부분을 착륙시키고 회수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다. 머스크는 격려했다. 그는 바다에 있던 배에 착륙시키는 아이디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의 영화에도 나오고 다양한 제안서에도 등장하고 선행 기술이 그다지 많은 사안인데 이 미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반세기 동안 논의해온 내용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는 것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듬해 스페이스X가 소송을 제기한 후 베조스는 특허를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 분쟁은 두 로켓 기업 간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38장 펠컨의 착륙 끝.